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폭우로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피해 복구 방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에서는 경북 지역의 폭우 피해와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크와이드 코너에서는 은재식 우리복지 시민연합 사무처장으로부터 최근 문턱이 높아진 시민정책 토론 청구 제도를 둘러싼 대구시와 갈등 상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여러 지역을 덮쳤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북 산간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이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태우 기자. 네. 말씀드린 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가 20명을 훨씬 넘었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기준으로 해서 도내 인명 피해는 사망이 24명, 실종 3명입니다. 지역별 사망자를 살펴보면요. 예천이 14명으로 가장 많고요. 영주와 봉화가 각각 4명씩입니다. 그리고 문경이 2명입니다. 실종자는 모두 예천 주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북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오랜 시간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예천과 봉화, 문경, 영주는 특별 재난 지역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 지금 오늘 나온 조정훈 기자는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죠. 예천에서 직접 취재를 하고 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천 지역이 특히 피해가 상당히 많이 컸는데요. 저는 예천군 감천면 금천리 그리고 벌방 1, 2, 또 진평리, 효자면 백성리 등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굉장히 피해가 커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제가 갔던 이곳들이 모두 산사태가 나서 실종자가 나오고 또 사망자가 나온 곳이었거든요. 이곳에 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바위가 굴러오거나 또는 나무들 그리고 토사들이 함께 쓸려 내려오면서 집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집이 무너져서 지붕이 땅 밑에 묻힐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연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사연 중에는 귀농해 오신 분인데 그 남편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밖에서 부인 보고 빨리 대피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부인은 집안이 더 안전하니까 집안에서 기다리자라고 하다가 집이 무너지면서 부인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북의 산사태는 예천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났었는데요. 모두 13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명피해가 큰 예천의 산사태 시작 지점을 드론을 통해서 살펴본 안동 MBC 이도훈 기자의 보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온 마을 전체가 뻘밭으로 변한 예천군 벌방리입니다. 드론을 띄워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을 따라 산 정상부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날카롭게 잘린 절개면을 따라 2km 가까이 오르자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나옵니다. 몇 그루의 나무가 뽑혀 작은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해발 500m 산 정상부에서 한 번 빗물에 쓸린 토사와 나무들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수백 킬로그램의 돌덩어리마저 산 아래 마을로 밀어냈습니다. 5명이 숨진 예천군 백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사태 시작 지점은 작은 계곡처럼 움푹 패인 정도였는데 2km를 흘러내려 토사들이 도착한 지점은 토사량이 마을을 뒤덮을 정도로 크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침엽수들이 산사태는 취약하고 특히 뿌리가 수평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 더 빨리. 전문가들은 산 정상부에서 시작된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책으로 사방댐을 꼽습니다. 실제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사방댐의 유무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로로 돌이라든가 토석이 하나도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 지금처럼 없던 지역에서는 토석이 많이 흘러내려서 인명피해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방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5개 지역 중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산지를 볼 때 물길이 흐름이나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흘러내려가는 아래쪽에 주민이 살고 있는지, 주택과 민가가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산사태 취약 지역보다는 전혀 다른 산림이 울창한 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산사태 위험 기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여기 말고도 영주, 봉화 역시 산사태로 적지 않은 인명 피해가 났지요. 그렇습니다. 영주와 봉화에서도 1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비탈에 개간한 밭이나 산속에 놓아둔 간벌목 때문에 그런 피해가 커졌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5일 산사태로 집안에 있던 60대 아빠와 20대 딸이 매몰돼 숨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일부 주민들은 마을 뒷산 평탄화 작업을 거친 밭을 산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작업했던 게 한 500평 땅이 있는 게 그게 내밀어가지고 난 다 내려왔잖아요. 마을 뒷산을 300m가량 오르면 수목이 적은 평탄지가 나오는데 바로 옆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이 평탄지의 토사가 마을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밭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반박이 나오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점에서 발사 안 됐겠나. 계단식밭 비슷한데 그게 어비서 완충작을 좀 안 했겠나 싶습니다. 영주 삼가리와 같이 산사태로 주민 2명이 사망한 봉화군 춘향면 서동리. 도로가 유실되고 공들여 가꾼 사과밭은 잡목과 돌덩이로 엉망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솎아낸 간벌목 수십여 톤을 숲속에 방치한 게 폭우로 밀려 내려오면서 하천 물길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인재다. 당신네가 이거 봄에 1월 달부터 시작해가 온 여름 내 치워도 시간이 넉넉한데 이걸 못 치워서 이렇게 이거는 인재다 그랬어요. 하지만 숲가꾸기 간벌목이 아니라 야산에 일반적으로 버려진 잡목이 쓸려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영주 국유림 관리소 측은 해명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 산사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살펴보면 토사가 정말 강물처럼 흘러내리다가 나중에는 뭉쳐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런 피해가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자연적인 어떤 폭우가 역대급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도의 그 규모로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 원인을 여기에 다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관측사상 최악의 장마였다는 것 부인할 수 없겠지요. 결국 많은 비죠. 보통 호우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호자는 극한이라는 뜻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한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곳은 장마 기간 동안 9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마을길이 거대한 강물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부에서부터 휩쓸고 내려온 토사와 바위 덩어리들이 지붕과 도로 위로 쏟아져 내리면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10채만한 나무가 서서 내려 서서 이렇게 막 내려와가지고 뭐 다리고 뭐 없어 막 싹 다 차고 나가. 아이 셋을 고국에 남겨두고 문경까지 일하러 온 태국인 부부 가운데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살던 주민은 대형 농사용 냉장고가 토사를 막아준 덕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 끊기지요. 길도 복근도 없지. 아주 사람도 일일구 또 여기 저런 지역에서 이거 그도 오지 못해서 물이 많아갖고 폭설이 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 바가지를 타고 나갔어 5명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엿새 동안 문경 동로에는 52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는 등 경북 북부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으로 넓혀보면
영주 2, 3면에는 무려 941mm, 문경 동로면에도 90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50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고 평년 강수량의 3배나 됩니다. 이 기간 대구 경북 지역의 평균 강수 일수도 17.5일로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피해인 인명피해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됐는데요. 공공시설이 파괴된 부분, 그리고 농업 피해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집계가 되지 않은 게 집계 자체가 오래 걸리고 지금 계속 피해가 규모가 확산되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피해 규모가 아주 두려운 정도일 것 같은데 조정훈 기자,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집계된 건 없습니다. 지금 중간 집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재해 영감에도 이만큼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또 경상북도 재해 관련 공무원들도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1일 오전까지 집계된 걸 보면은요, 축사 16곳이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39곳은 침수가 되는 등 모두 55곳이 피해를 입었고요. 또 가축도 12만 마리 정도가 지금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도 상당했는데요. 모두 3,426헥타 정도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계를 더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또 비가 아직 또 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지금 조사는 임시 조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식적으로 피해가 집계된다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이제 좀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대비가 좀 더 급해 보입니다. 네. 자, 이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시장의 골프장 행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고 인근 경북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나타난 곳이 골프장이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태우 기자. 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팔공산에 있는 골프장에 나타난 게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2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사고가 나던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대구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실종자가 1명 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골프가 시작된 뒤 1시간쯤 지나자 골프장은 이렇게 강한 비로는 더 이상 라운딩을 진행할 수 없다며 모든 내장객들에게 골프를 그만두게 하고 산을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를 시작한 건 11시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각에도 금방 말씀드린 오송 지하차도 참수 사고가 나고 있었고요. 경북에서도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문경, 예천, 봉화 같은 데서 산사태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요즘 골프 많이 치시죠? 거의 대부분 뭐 주위에 둘러보면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골프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칠 수 있고 이제는 대중적인 스포츠 누릴 수 있는 스포츠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골프를 칠 때와 치는 장소가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제 상황에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다.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홍준표 시장도 공무원도 휴일에는 자유스럽게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다고 반박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정말 타는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정 기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죠? 예, 홍준표 시장의 골프 논란이 일면서 많은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SNS를 통해서 반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반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난 휴일에 골프를 칠 자유가 있다인데요.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쳤던 날에는 대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골프를 친 그날 대구시는 비상근무 2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약 1,000여 명 정도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날 오후에는 북구 팔거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가 물에 빠져서 실종이 됐습니다. 이 실종자는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의 태도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없었던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피해가 없었던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수혜가 없죠. 골프를 치는 건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직무감찰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 10수년 전에 하던 원칙입니다.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내가 어제 오늘 그런 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뭘 터집 잡았다고 볼때처럼 덤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많은 대차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야.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왜 그래? 그 관용차 이야기하는데 개인 활동하는데 관용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객관의 소리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장님 골프 치시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습니다. 네?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두고 난 뒤에 집에 와가지고 있을 때 팔거천 그 사고를 갖다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괜히 그거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볼 때처럼 덤빈다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자료 화면이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역시 판단에 중요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후에 홍 시장 골프 논란에 대해서 후폭풍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만치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급기야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18일 골프 논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당은 바로 움직입니다. 이틀 뒤인 20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여는데요. 이건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22조 2항,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의 제한 위반을 들었는데요. 이건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에서는 골프를 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4조 1항, 품위 유지 위반을 꼽았는데요. 이거는 언론 해명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수요일 26일 오후에 열립니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까지 4가지로 지금으로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이죠. 저녁에 자기의 페이스북에 과하지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렸습니다.
어려운 말이라서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요. 바짓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옥을 뜻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못마땅하다는 말이 되는데 결국 이 글도 슬그머니 지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골프를 친 거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홍 시장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구시는 14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비상 1단계 근무를 확정을 하고 부서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이때에 홍 시장은 공무원들에게는 비상근무를 지시해놓고 또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홍준표 시장이 말한 쓸데없는 트집 잡아 벌떼처럼 덤빈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홍 시장이 쓸데없는 아집으로 벌집 쑤셔놓은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계속 맡겨야 할지 또는 대구의 선출직 최고 공무원으로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 참여연대는 시민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홍 시장이라면 대구시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즉각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논란이 일어난 그 이후에 나흘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네, 홍 시장이 이렇게 사과를 한 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진정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하자 홍 시장이 사과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주말 일정이고 또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사과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과연 사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꽂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정훈, 이태호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시민정책 토론회 개최 요구를 대부분 불허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모시고 이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제도 저희들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갈등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요. 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토론 청구제도 이게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취지에서 운영된 제도인지 처장님께 소개를 간단히 듣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책토론 청구 제도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김범일 시장이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또 최우선 그 시정의 과제로 이제 시정 혁신을 이제 제안하면서 이제 시민사회나 전문가 또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기획단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제 공무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의 참여를 좀 활성화시키자. 주민들의 어떤 참여 제도로서의 좀 대구시에 좀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책토론 청구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이 조례의 주 내용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정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연서명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뭐 시가 뭐 소송이나 수사나 또 감사 뭐 이런 사안이 아니면 적극 수용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제도가 벌써 한 15년째 저희 대구에서는 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점이
청구인 숫자를 네. 조례를 통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화를 했는데 정치인 수를 기존의 숫자보다 무려 4배를 한꺼번에 늘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갈등 시작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제 청구인 수를 늘렸다고 주장하는가요, 대구시가? 대구시 집행부는 당초에는 1,500명, 그냥 5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5월달 대구시 의회 임시회에서 1,200명으로 뭐 약간 우리가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약간 깎아줬는데 그 이유도 없습니다. 왜 1,500명이고 왜 1,200명이냐 하는 부분들도 시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 뭐 가혹하다 뭐 이런 부분들, 너무 작다 우리 대구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작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않은데 아무튼 그 시의회에서 조절돼서 1,200명으로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이 특정 집단의 어떤 주장이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그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런 어떤 입법 예고안이 당초에 올라와 있다가 실제로 이제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토론 청구 조례를 300명에서 1,200명 되는 부분에 근본적인 이유가 이 시민사회를 견제하고 이 시민사회를 특정 집단으로 보면서 이 행정력 낭비의 주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명목상은 우리가 군의군 편입. 근데 군의군 편입은 대구 인구의 이 청구권자의 한 1%밖에 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19세에서 18세 인구 연령 하향 이런 분도 1%밖에 되진 않아요. 그러면 기존에 한 300명에서 그 군의군 편입이나 18세 이하 인구까지 감안하면 한 2% 정도밖에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개정을 하려면 306명으로 해야 되는 네. 부분이죠. 근데 이 터무니없이 1,200명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논쟁거리가 이제 시작되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어떤 뭐 서로 뭐 소통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느닷없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보면은 300명 정도는 일부 특정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토론하자고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1,200명 정도는 돼야지 일부 집단들이 토론을 하자고 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늘렸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는 거죠. 300명이면 너무 대구가 너무 지금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 주민 참여는 활성화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대구시는 이 활성화된 조례가 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서명인 수가 너무 낮다. 그래서 한 1,500명으로 제한했다가 좀 1,200명으로 된 거거든요. 뭐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1,200명 정도 되면 앞으로 청구할 사람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토론 청구 대상도 숫자도 그렇지만 대상 기준도 엄격해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주제로 주로 열렸고 앞으로 이 토론 바뀐 그 기준에 의하면 토론 청구 주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지금까지 대구시가 총 21회 정도 그 정책 토론 청구를 했거든요. 주제는 너무 다양합니다. 2008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09년에 첫 정책 토론 청구 조례가 시내버스 중공영제였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까지 해서 2월 달 주제가 제2대구 의원 주제였으니까요. 되게 다양한 주제가 지금까지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5월 1일 날 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정책 토론 청구 조례 개정 사유를 설명하는 그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나 산업이나 물 이런 거 없이 복지에 너무 치우쳐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20일에 개최된 정책 토론 청구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 관련 건이 3건, 또 물이나 환경 관련 건 2건, 또 보건의료 4건, 복지 6건, 산업 1건, 여성 1건, 행정 1건, 또 기타 이렇게 또 문화도 1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개최된 바가 있어요. 주로 이제 시민의 어떤 삶의 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의회에서도 5월 1일 날 그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얘기에 이거는 청구인 대표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건데 그게 너무 편파적이다 하는 부분들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분야가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대구시가 특정 주제의 대표성이 너무 많아서 정책 토론 청구가 편파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 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자체가 좀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어떤 개혁으로 오는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단체가 정책 토론하자 그러면 여기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나중에 시행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고 제도 시행이 보다 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예방약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주제도 그다음에 숫자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조례 바꾸겠다. 예, 그렇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그래?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토론해보고 싶었던 주제 조례 바뀌기 전에 그럼 빨리 신청하겠다 해서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예. 개정되기 전에 정책 토론회 개최를 여러 주제를 신청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주제였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총 8건을 접수했는데 그중에 이제 유일하게 한 건만 되고 7건은 불허가 됐었죠. 사실 이 과정도 되게 지금까지 그 상황과 다른 이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 대구시가 그 시의회 통과된 조례 입법 예고를 해서 이제 공포하는 기간이 5월 22일까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청구인 대표자가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 2주 정도 받는 거잖아요.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그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받는 기간이 2개월, 3개월이 됐거든요. 그 불가피하게 조례가 공표되면 이제 1,200명을 적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5월 19일까지 받아서 우리가 접수를 했고요. 전체 총 8개를 했지만 사실은 개별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합니다. 단지 이제 이런 계약에 맞서서 시민사회가 8건을 집단으로 접수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유일하게 통과된 부분들이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불허되는 부분들이 뭐 지원주택이라든지 또 금호강 르네상스 또 대구에서 이 대도시에 유일하게 화력발전소 있다는 것도 시민들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이런 대구 석탄 화력발전소 문제 또 최근에 터진 이제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된 응급의료 문제 또 생활임금 이 전국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대구만 도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장애인 저상버스 뭐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청구를 했고요. 총 뭐 각자 한 700명에서 한 1,300명 정도 서명 명부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주제 자체는 청구 주제 자체는 하나하나가 다 토론해봄직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청구를 하게 되면요, 이 청구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할지 말지는 결정을 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조례에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청구가 되면 토론을 개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최종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총 8건 중에 7건이 불허가 되면서 이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대구시에 각자 청구인 대표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답변은 뭐냐면 이 조례에서 6조 3호, 8조 2항 뭐 이 두 가지 조항에 근거로 해서 불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6조 같은 경우는 위원회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1번, 2번, 1호, 2호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청구인 서명이 300명 이상 넘는 건지 또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1호, 2호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호가 뭐냐면 두리뭉실하게 그 정책 청구를 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하는 호고요. 네. 그다음에 8조 그 2항은 위원회가 출석을 해서 과반 찬성이 있어야지 정책 토론이 통과되는데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8명 참석을 했는데 그 통과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책 토론 청구가 불허됐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계속해서 말은 안 하고 네. 이 8조 2항에서 그냥 결정됐다. 네.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른다.
예?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했다. 그런데 사실은 8명이 참석했는데요. 그중에 공무원이 3명이거든요. 네. 그럼 한 명만 민간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사실 이 정책토론 청구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절차상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같은데 심의위원회 방금 짧게 말씀 주셨는데 구성이 8명 중에 3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인데 그렇죠. 과반수의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셨는데 예, 예. 이 구조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그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부분들이죠.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뭐 시민사회에서 제기하거나 이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 우리가 한 15년간 30건의 어떤 그 정책토론 청구를 했는데 21건이 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9건이 이것도 불허되는 경우도 있었구나. 네.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6건 정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다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불허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요. 불허된 거를 안 것이 이번에 처음이죠.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은 불허된 부분을 누가 청구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총 30건이 청구가 되었는데 실제로 개최된 건 21건이다. 네. 이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왜 9건이 불허된지를 지금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아무튼 총 11명 중에 8명이 참석을 했는 거는 확인이 되었고 8명이 누구라냐는 부분들은 뭐 시에서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공무원 3명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민간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면 이거 뭐 당연히 이번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네. 높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대부분의 행정위원회는 뭐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 다분히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시의회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참여의 부분을 놔둠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결정된 부분들은 상당히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죠. 네. 의도가 딴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은 것이 이 결정과정위원회에 공무원 3명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제기된 안건 자체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친숙하고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집행 혹은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야 되고 의견을 내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지. 오히려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 없이 회의가 진행되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만 잔뜩 나올 수도 있어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구조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말씀이 정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정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또 정책에 대해서 민간위원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공무원 3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정 전반적으로 지금 불통과 일방통행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흐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 자체가 지금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당연직 공무원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자기 의견. 네. 거기에다가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호강 능력산수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서 부분들은 다 반대할 거고요. 또 장애인들이나 우리 노숙인들의 어떤 주거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연직 공무원에다가 해당 부서의 의견 다 들으면 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위기가구 지원 계획만 됐을까? 이거는 별로 예산이 안 들어서 그런가. 네. 자기들한테 부담이 없어서 이건 통과되지 않냐. 네. 그렇게도 네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1일이죠. 대구시 기자회견 열고 명의 모용, 말이 어렵습니다. 명의 모용 사례 등을 적시하면서 위법사항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의 이런 움직임 미움틀이 많이 박히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청부인 서명인 수가 전체 8건 다 합치면 한 7,300명쯤 되거든요. 네.
이 7,300명을 대상으로 1차, 2차 검증하고 거기서 또 뽑아서 3차에 해당되신 분들은 등기 우편으로 그 우편물을 보내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동의했는지 서명했는지 확인해서 그렇지 않다면 119 콜센터로 연락해달라 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확인된 분이 5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7,000명 가까운 분들에 대해서는 이 대구시의 이 행정 행위가 굉장히 그 모욕적이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네. 행정이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열에 가까운 검증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도 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뭐 주민 투표나 뭐 주민 소환 이런 거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정책 토론을 한번 총괄하고 시민이 간단하게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그걸 갖고 명의 모형이라고 해서 지금 뭐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헛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서명 받을 때 그 시민들에게 뭐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서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1.5배나 2배 이상 서명을 받는데 이런 헛수가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법 그 서명 명부가 다수가 발견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에 흠집 내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면 기꺼이 다퉈보겠다 이런 의지신 것 같은데 이거 옛날 저기서 뭐 수사가 돌았는데 저희들이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은 그 다른 주민 참여 제도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가 서명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위임자를 둡니다. 네. 근데 청구인 대표는 위임자가 없기 때문에 서명을 누가 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했는 건지 그리고 또 헛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뭐 아파트 동호수 이런 것들을 기재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다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대구시가 반발하는 거는 이 모양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격도 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건 하나 있죠. 정책 토론 해달라고 해서 요건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게 뭐냐면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관한 토론입니다. 이 정책 토론 언제쯤 열리고 어떤 내용 다루게 될 것 같습니까? 위기가구 종합기획은 최근에 우리 뭐 수원 세모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년 간병 살인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우리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민과 간 또 대구시와 구군 간의 연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뭐 한편에서는 시에서 수사 이 문제를 갖고 수사한다 했는데 또 한편에서 또 정책 토론 청구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도 그 앞뒤가 잘 안 맞는 또 보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명한 분이 781명이거든요. 네. 그 서명인 분을 최우선 좀 고려를 해서 일단 그 정책 토론을 아마 9월 초에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사실 이 과정도 사실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이 청구인 대표자가 청구를 하고 나서 대구시가 아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 토론을 하면 돼요. 근데 정책 토론 청구가 전데 정책 토론 청구자 대표자가 대구시가 수용한 걸 다시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되게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정책 대구시는 이번에 정상화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화 또 시민단체나 이 기존의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로 활용했던 분들은 유명무실하다. 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 무력화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대구시는 정상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은재식 시장님의 의견을 끝으로 듣고 오늘 토론은 말씀 그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는 식물조례로 만드는 것이 정상화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2중, 3중에 자기가 서명했는 부분들을 검증하고 거기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아주 극소수 찾아내서 수사 의뢰까지 한다면 아마 하고 싶어도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서명조차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들어와서 행정위원회 또 통폐합 했지 않습니까? 또 주민 참여도 지금 후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본다면 대구시의 어떤 그 홍준표 시정 1년에 하나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거버넌스의 붕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이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정책 토론 청구 제도 문턱이 좀 한참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대구시 입장에 대한 평가 오늘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모시고 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토크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중에 명품 매장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여러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쇼핑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호객 행위를 하는 직원에게 이끌려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타고 있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대통령실은 팩트를 확인하면 오히려 가짜 뉴스와 정쟁만 가열된다고 말해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통 안티라고 하면 특정 대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힐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지능형 안티는 특정 대상에게 향하는 더 많은 비난을 끌어모으기 위해 열렬한 지지자로 위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일부러 개념 없는 말들을 남발해서 남들의 비난을 끌어모으는 안티를 인터넷 공간에서 지능형 안티라고 지칭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지능형 안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철학자 니체의 말을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일에 해를 가하는 가장 비열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근거를 내세워 그 일을 변론하는 것이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